네, 종합소득세 세액 산출 과정 거기에서 인적공제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 인적공제의 주석들 정리 안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2에 있는 내용 125페이지예요.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네. 아까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이런 나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계존속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나이는 안 본다 이거예요. 또 직계비속도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나이는 안 따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소득 요건은 어느 경우에도 따집니다. 다음에 주 3.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두 번째, 직계 비속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나 입양자는 주소 같지 않아도 무조건 생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이나 질병, 요양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으로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직장 문제로,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 문제로 퇴거를 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직계 존속이니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 관계만 없으면 아까 거기 쭉 나와 있는 그 부양가족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주소가 다르면은 주거 형편 때문에 주소가 다를 수도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다음에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학교 때문에 또 주소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 6을 보겠습니다. 주 6.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있고요. 국가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이 있습니다. 상이자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그 다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네. 그래서 이 중증 환자는 원래 이제 우리가 의료상으로는 아마 장애인이라고는 분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증 환자, 지병이 있어서 평상시 치료를 요하기 위해서 병원에 계속 누워 있어요. 장애인이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이용사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중증 질환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뭔가요? 치매가 걸려서 일상생활을 전혀 못해요. 그러면 이게 항시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가 되겠죠.
자, 장애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인적공제를 앞 시간에 살펴본 거고, 그 외에 종합소득공제가 뭐가 있느냐?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납부한 전부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가입을 했을 것이고, 일반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잖아요. 납부 금액. 본인이 부담한 것만 소득공제 해줘요. 회사가 지원해 준 건 여기서 이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예요. 네. 자,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전통시장은 사용분의 40%, 또 일반 사용한 것은 15%,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공제 대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는 사람은 근로자만 해당이 돼요. 근로소득자. 네, 근로소득자만. 그래서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사용한 것이 해당이 됩니다. 아, 직계존비속. 그러면 여기 아까 부양가족에서 누가 빠졌어요? 형제자매 빠졌죠? 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은 없으며 형제자매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된다. 자, 형제자매가 제외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형제자매 사용금액은 제외되고 이때 나이는 안 따진다. 그 나이가 왜 나이는 제한이 없다는 말을 왜 썼냐면은 아까 우리 기본공제 인적공제에서는 자녀가 20세 이하인 자녀만 기본공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1인당 150만 원 따질 때. 근데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5살 먹은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카드를 사용했어요. 그것도 카드 사용금액에 소득자의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직계 존비속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적용을 해줍니다. 직계존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공제는 직계존속의 경우에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50세 된 부모님이 있어요. 50세 된 부모님이 신용카드 쓴 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포함시켜준다. 이 말이죠. 자, 공제 대상 금액은 이와 같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빼기 6입니다. 자, 1 보면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2.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3.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30%, 4. 직불카드 사용분의 30%, 5.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의 15%,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뭘 공제하느냐? 최저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은 요 밑에 별표시로 나와 있는데요. 총급여의 25%를 공제해버립니다. 그러면 총급여의 25%만큼 신용카드 사용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 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에서 작은 거를 한도로 합니다. 그냥 300만 원이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고,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총급여 근로자에게는 250만 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2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복잡하니까요.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한도라든가 소득공제 금액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사용 금액을 제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사용 금액에 입력을 할 때 제외해야 될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제외해야 될 거. 자, 그래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뭐냐? 첫째, 사업 관련해서 신용카드 지출한 거.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로 쓴 게 아니라 내가 사업 그 소득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다니는 직장에 그 직장에 여비교통비나 또는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이런 용도로 썼다 이거예요. 그거는 사업 관련돼서 지출한 거니까 여기에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다. 뭐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카드 매출전표만 발행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하는 거 안 된다. 사용금액에 입력하지 않는다. 근데 별 표시가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별 표시를 보면은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은 10%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하나도 입력을 하셔는 안 되고 중고자동차는 만약에 500만 원짜리 중고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10%만 입력해라. 50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이런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 거 입력을 제외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것도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되고요. 학교나 보육시설의 수업료나 보육비 납부한 것도 제외해야 되고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전화요금과 같은 아파트 관리비까지 텔레비전 시청료까지 도로 통행료 이러한 세금과 공공요금 납부한 것도 제외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매입한 것도 제외해야 됩니다. 리스료, 자동차 대여 산업의 자동차 대여료, 리스료 납부한 거 제외해야 됩니다. 렌트카는 아니에요. 여기 리스료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대여료 포함이라는 것은 렌트카는 다릅니다. 리스료. 그다음에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세 구입비용, 재산의 구입비용. 그러니까 무슨 재산이냐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그걸 카드로 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아까 자동차는 구입비용으로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혹시 건물을 샀다면 그것도 안 되겠죠. 취득세 있는 거니까.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 보험 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이것도 입력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중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신용카드로 기부를 했는데 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 받았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소득공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게 또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월세 세액공제만 해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한다. 아까 여기 정치자금을 신용카드로 기부했을 때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소득공제 받지 말라 하는 거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으면 월세 세액공제
받았다면 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대가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좀 많은가요? 네. 대개 국가, 학교, 자동차 회사, 보험회사, 금융회사, 네, 공공기관, 네, 전화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안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네, 이런 것은 사용 금액이 안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는 이 자영업자의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라고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네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려고 자, 개인 사업자들의 그 소득을 투명하게 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자, 무슨 말이냐면 개인 사업자 하면은 병원, 학원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죠. 예. 자, 병원에 온 사람이 병원 진료를 받고 현금으로 진료비 5만 원 딱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소득금으로 그걸 빼도 알 수가 없어요. 세무관청에서는. 그런데 병원에다가 진료비를 5만 원을 달라고 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카드사하고 국세청으로 딱 전송이 돼요. 아니면 현금을 줬을 때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현금 영수증 받은 것도 국세청과 네,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와 관계없겠네요. 네, 국세청으로만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로자. 우리나라 근로자가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게 하면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근로자 소득공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바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학원이나 병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현금으로 안 주고 신용카드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 현금 영수증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여기 뭐 현금 영수증은 직불카드가 이게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현금 영수증도 여기 따로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도. 현금 영수증도 이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아무튼 개인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관은 뭐 개인 사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숨기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학교, 국가, 전기요금 받는 곳, 수도요금 받는 곳 이런 데서 매출을 뭐 숨길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은 나머지 기타 소득공제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우리가 이제 영모기지론이라고 하나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노후에 은행으로부터
매월 돈을 받아요. 그게 주택담보 노후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자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 이자 비용이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한 것 전부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자, 대상은 누구냐면 무주택. 무주택자가 이제 여기 주택 임차 차입금이니까 전세자금이에요. 이게 전세자금 요새 말로 주택 임차 차입금. 무주택이어야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상환액의 40%.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 아까 위에서는 전세자금이었고 임차 차입금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니까 주택을 이제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30년 거치 30년 만기라고 그러나요? 이게 장기이니까 10년, 20년, 30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30년 후에 원금을 갚는다든가 30년간 나누어서 갚는다든가 할 때 거치 기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매달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 불입한 거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로 소득공제 해줘요. 무주택자이거나 이제 주택을 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1주택 보유세대, 세대주의해야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주택 마련저축을 납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해 줍니다. 주택 마련저축. 주택 마련저축이다 그러면 뭐예요? 청약예금이라고 보죠. 우리 청약예금 납입한 금액의 40% 연 240만 원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것도 물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공제나 이 세액공제 중에서 보면은 근로소득자에만 적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 공제 요건 중에 근로소득자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면 돼. 아까 여기 맨 위에 있었던 기타소득공제의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 공제는 근로소득자라는 말이 없죠. 공제 요건에 보면 여기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도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러니까 사업소득만 있는 자 또 아니면 연금소득하고 뭐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근로소득자라고 되어 있는 곳은 근로소득자의 경우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타 소득공제에 뭐가 나와 있어요?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그냥 요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이게 그 노란우산 공제 납입액이에요. 이런 경우도 이제 노란우산 공제는 근로자가 드는 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이가 개인 사업자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거. 이건 근로자만 해당되죠. 우리사주라는 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네, 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내용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는 참고로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관한 한도금액 정의는 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관련된 한도표, 예, 저 노란우산 공제를 말해요. 예, 그거에 한도표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여기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뭐였죠? 매출액, 수익금액에서 빼기 필요경비. 예.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에요. 이게 당기순이익. 자, 제가 한 오래된 일인데 한 10년쯤 됐나요? 네, 10년쯤에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 사업자들, 예,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드렸더니, 아유, 우리는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못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그분 생각을 보니까 이 사업소득 금액을 매출액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당기순이익이 4천만 원 이하이면은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이면 한 달에 우리가 그 노란우산 공제를 50만 원씩 만약에 네, 적금처럼 50만 원씩 불입한다.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 불입하면은 500만 원을 뭐에서 빼줘요? 과세표준에서 빼준다 이거예요. 혜택이 무지하게 좋은 거거든요. 네. 혜택이. 그런데 이게 4천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요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이 매출액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소득세법을 잘 모르니까 사업소득 금액하고 사업소득하고 같은 줄 아는 거죠. 사업소득 하면은 매출액이 맞아요. 근데 사업소득 금액 하면은 경비를 뺀 거예요. 경비 뺀 것과 그냥 매출액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오해로 하면 안 돼요. 요거 매출액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는 제가 보기에는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을 하면 무조건 세금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1억 원 초과라는 건 당기순이익이 1억 원 초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당되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으니까 뭐 세금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200만 원에 만약에 세율이 우리 회사 세율이 20%만 된다 해도 200만 원에 20%면 40만 원이잖아요. 세금 40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소득공제가 200만 원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에서 기타 사항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공제가 끝났는데 공제 대상자 판정 시기라는 것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그 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말하는 거예요. 인적공제가 뭐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고 그 과세 기간 중에 이혼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의 경우도 사망할 수 있죠. 과세 기간 중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망이나 이혼 또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의 경우는 사망. 형제자매도 마찬가지. 이러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원칙 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일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줄이 중요한데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이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 전일 또는 치유 전일 상황에 의한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12월 31일 전에 사망했어요. 12월 31일 전에. 그러면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보면은 그 부양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딱 12월 1일 날 사망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 1년 중에 대부분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것은 그 전 상태, 즉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애가 치유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는데 병원에 쭉 있다가 12월 1일 날 무슨 판단을 받았냐면은 완전히 치료가 됐다. 치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본다면 장애가 현재는 그때는 없었으니까 장애가 아닌, 그러니까 장애인 추가 공제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 상황에 의해서 판정한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 대상자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로 본다. 나이도 만으로 계산하거나 그렇게 일수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무조건 2023년도 연말정산을 할 거다. 그러면 2023년 빼기 그 사람이 만약에 2000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2000 이렇게 해서 23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망만 나왔고 그 다음에 장애가 치유된 것이 나왔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뭐예요? 이 사망과 장애가 치유된 경우를 제외한 것은 다 뭘로 따져야 돼요? 12월 31일 상황으로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와의 이혼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혼. 배우자와의 이혼은 만약에 12월 1일 날 이혼을 했어요. 12월 1일 날. 그러면 1월 달부터 아까 장애 치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배우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중 대부분 배우자가 있었네요. 그렇지만 이혼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상황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즉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전일로 보는 거는 사망과 장애가 치유된 경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아까 이제 인척공제 이 얘기인데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이 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있어요. 자녀. 자, 자녀 1, 자녀 2. 자, 두 사람이 다 근로자예요. 직장 다녀요. 그러면 여기에 부모님이 있어요.
모. 자, 이럴 때 부모가 전부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 일도 직계전속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한 명당 150만 원, 30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고, 자녀 2도 자기 부모 직계존속이니까 소득공제를 한 명당 아버지 하나, 뭐 어머니 하나 해서 2명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고, 이렇게 되느냐? 안 된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게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자, 자녀는 뭐냐? 자, 맞벌이를 해요. 남편, 배우자, 둘 다 직장에 다녀요. 근데 여기 지금 자녀가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자, 남편도 연말정산할 때 직계비속 2명 잡아서 300만 원 기본공제 받고, 또 배우자인 아내도 내 자녀니까 직계비속 2사람 잡아서 300만 원 기본공제, 인적공제 받는다. 그것을 안 된다 이거야. 자, 이제 이해되셨죠? 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관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 한다. 네. 한 사람만 해야 돼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뭐 아들이 둘이 있고 부모님이 다 직계존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큰아들은 아버지, 둘째 아들은 어머니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큰아들이 둘을 다 하고 동생은 아예 부양가족을 직계존속을 넣지 않는다든가 해서 중복해서 해서는 안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맞벌이를 했을 때 그 맞벌이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자녀 둘을 다 아까 쌍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남편 한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내 한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당장은 만약에 그렇게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그해 당장 발견은 안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다 이런 것을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컴퓨터가 자료를 다 뽑아내 가지고 나중에 추적으로 그 공제 더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납부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모르고 중복해서 공제받게 되면은 어느 날 공제를 더 받았다 하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다음, 이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라는 금액이 있는데 여러 가지 소득 금액이 지금 쭉 위에 있었잖아요. 2,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데 한도가 제한이 없는 것도 물론 있어요. 여기 있는 한도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00만 원인데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금액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도죠. 그러면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대상의 소득공제가 뭐가 있느냐? 주택자금 아까 있었죠. 청약저축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출자한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이것이 해당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거 빠진 게 뭐가 빠져 보여요? 인적공제 빠져있죠. 인적공제. 그러니까 인적공제까지 포함해서 한도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인적공제 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빠져있어요? 아까 보험료 납입 소득공제 이런 거 있었죠? 보험료 납입 소득공제도 여기 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 소득공제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 쪽이었어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산출세액을 그러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그리고 세금공제, 세액공제는 무슨 제도가 있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